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모곤란 수업 듣고 왔죠? 예, 이모곤란 수업 듣고 오는 겁니다. 이모곤란에서 바로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모곤란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모곤란이 어떤 상황, 이모곤란 이후에 조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나서 우리 이제 오늘 수업에 들어와야 됩니다. 갑자기 좀 이렇게 급발진하는 느낌이긴 한데 어찌되었든 이모곤란 듣고 오셔야 돼요. 안 들었으면 지금 가서 듣고 오세요.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은 어떤 주제를 살펴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지 19번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는 102쪽부터 106쪽까지 준비하시고 함께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한번 보죠. 갑신정변과 국내외 정세의 변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의 핵심은 이모곤란 이후에 어떤 상황들이 전개가 될 거고 그 과정에서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오늘의 핵심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갑신정변은 어떠한 사건이었고 그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의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했었던 학습지 17부터 19까지를 한 덩어리로 묶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통상계열은이 형성이 되고 강화도 조약, 이 고종 친정 이후에 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과의 조약도 체결이 됐었죠.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모곤란이 발생을 하고 청나라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가운데 조청 상민 수륙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이 조약이 체결되는 부분을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개항 이후에 통리기무 아문이 설치가 되면서 본격적인 개화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들을 볼 수 있었고요. 이 개화 정책은 이모곤란으로 잠깐 주춤하였으나 어찌되었든 다시 뭔가 체제를 재정비하고 개화 정책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요 얘기부터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본격적으로 보는 파트가 어느 파트냐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통상개화론자들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런 초기 통상개화론자들의 제자라고 볼 수 있는 이 개화파들이 이모곤란이라고 하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분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왜 분화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뉘게 된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라고 하는 사이 속에서 이 급진개화파가 결국 1884년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요 라인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연표를 보면 여기 가운데입니다. 여기 가운데. 오늘 구체적으로 볼 거는 딱 요 2년 정도고요. 요 뒤에 상황까지 이야기는 할 거예요. 근데 오늘 핵심은 요 갑신정변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화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화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 이 밑에 거 안 써 있더라도 우리 어디까지 배웠어? 이모곤란까지 배웠잖아요. 그럼 이모곤란 이후에 조선의 상황이 어떻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기 밑에도 써 있는데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한편으로는 이전에 있었던 개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이 둘 사이에서 무언가 삐걱삐걱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모곤란 이후 청의 내정 간섭은 강화되고 고종이 개화 정책을 재추진 시도하고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화 정책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핵심은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 한번 보세요. 그래서 개화정책 추진을 계속 해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통치기구라던가 군사제도 정비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요. 이거를 구체적인 통리기무 아문이 분화돼가지고 다른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내용들은 교육과정상에서 다루고 있지 않고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통치기구나 군사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화파들의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조선에서 최초로 만든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한성순보라고 하는 게 발행이 됩니다. 이 신문을 발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방문국을 설치를 하고 순보, 한성순보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순보, 순자는 무슨 순자냐면 열흘 순자예요. 그래서 한성순보는 열흘에 한 번씩 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1883년부터 이제
간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83년이니까 이모군란 이후죠. 그리고 똑같이 1883년에 만들어졌던 기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번 떠올려 볼게요. 청나라의 영산사로 가서 근대적인 무기 기술들을 배워와서 이후에 뭐 이모군란 때문에 영산사는 급히 조기 귀국하기는 하였으나 이후에 그 배워온 기술들을 가지고 만들었던 근대적 기기 무기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기창이라고 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보면은 1883년이니까 이렇게 이모군란 이후 상황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개화정책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황들을 한번 넓게 살펴보죠. 청의 내정간섭, 청이 내정간섭을 진행하는 사실상 조선을 속국처럼 여기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고군도 파견했었죠. 마건상이라던가 멜렌도르프 이런 사람들. 거기에다가 이 민씨정권 있잖아요. 민씨정권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민씨정권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이전 수업을 잠깐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민씨정권이 당시 이제 집권 세력으로서 이모군란으로 한번 쉽게 얘기하면 무너졌었죠. 이모군란으로 크게 한번 무너지고 중간에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했다가 누구의 도움으로? 청의 도움으로 사실상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민씨정권 원래 집권 세력을 살려준 사람들이 사실 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이 민씨정권은 이후 이모군란 이후 상황들 속에서 청의 어떤 청의 정책들, 청이 시행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언가 반대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종속적으로 뭔가 따르는 그런 모습,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청 4대 정책이 청나라와 친한 이런 4대 정책이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핵심은 또 예산 부족이죠. 돈이 모자라요. 돈이 모자라요. 이 돈이 모자란 얘기가 조금 이따가 갑신정변 할 때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선생님 맨날 이게 없어요. 지우개가. 잠시만요. 자, 그럼 이제 이번 개화파의 분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언제쯤? 작년부터 따지면 거의 1년 동안 지금 수업을 찍고 있는데 언제쯤 깔끔하게 모든 걸 갖춰놓고 딱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2번 개화파의 분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를 했잖아요. 개화정책 추진이 어렵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무언가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좀 마음이 급한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개화정책의 추진이 어려워져요. 이유는 이모군란 이후 청의 간섭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머릿속에 박아 두셔야 돼요. 청의 간섭에 대한 입장이라던가 개화 추진 방식 등에서 의견 차이가 생기게 되면서 개화파가 분화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받아 적으실 필요는 없고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선생님 혹시 지금까지는 개화파가 뭔가 생각이 다르거나 나뉠 어떤 그런 게 없었나요? 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개화파 내부에서도 계속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개화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 아래에서 아직 뭔가 세력으로서 분화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특히나 한창 미국이랑 조약 체결하거나 이런 개화 정책이 한창 추진되고 있을 때에는 위정척사 계열의 반대도 매우 거셌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 사건 이런 것도 봤잖아요. 이런 것에 대응하는 것에 또 중점이 일어났을 거고요. 그런데 이모군란 이후에 청의 내정 간섭이 확대되고 집권자라고 할 수 있는 민씨 정권의 이러한 친청 4대 정책은 더 강화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전보다 개화 정책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느려질 수밖에 없고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내정 간섭 확대로 의견 차이가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화되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배경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청의 내정 간섭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아니면 같은 말이에요. 사실상 이 내정 간섭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조선의 자주 독립, 우리가 자주적으로 무언가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선생님이 온도 차이. 좀 뜨뜨미지근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급진개화파, 조금 이따 얘기할 급진개화파 같은 경우에는 거세게 이런 자주 독립에 대해서 외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조선의 개화 추진 방향 및 속도에 대한 입장 차이입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청나라 모델이라던가 일본 모델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 고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청나라처럼 우리도 일본처럼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방향이나 속도에 대한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는 그냥 한번 이해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화정책 추진을 위한 권력 장악 방법. 권력을 장악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예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 개화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무언가 나라의 체제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현재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조선의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뭔가 불가피하다면 비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권력을 장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목표가 개화정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변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군사적인 방법, 비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고요. 한편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 이거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딱 하나 답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결국 개화파가 크게 둘로 나뉘어진다라고 이해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크게 두 구분을 합니다.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 온건개화파는 주로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급진개화파 같은 경우에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쪽이 나이가 훨씬 젊어요. 그리고 잘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언급했던 거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윤식이나 어윤중 같은 경우 요 둘이 청나라에 영선사로 갔다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영선사로 가 있었으니까 가 있는 동안에 조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임오군란이 일어났죠. 임오군란에 청나라를 누가 불러들였을까? 이 영선사로 가 있었던 저 둘이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하면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나라를 가가지고 보고 배웠는지도 중요한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들도 있었겠지만. 자, 온건개화파는 어떤 모습들인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까 온도로 보면은 청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입니다. 유지하는 방향. 그래서 좀 이 급진개화파 입장에서는 청에 대한 온도, 조선의 자주독립에 대한 온도가 좀 뜨뜻미지근하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리고 개혁 모델은 전에 배웠던 청의 양무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중체서용이라고 하는 이 개혁 모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중국처럼 어떻게? 중국의 전통은 그대로 유지하고 서양의 과학기술과 무기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의 전통 질서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과학기술, 근대적인 기술들을 수용하면서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항상 우리를 동쪽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것은 유지하고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 동도서기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써주시고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온건개화파의 개혁 추진 방식, 개혁 방향은 동도서기론이라는 거죠. 한편 이 급진개화파, 이제 이들은 스스로 이제 개화당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급진개화파,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이런 사람들은요. 정치 성향이 보세요. 청과의 종속적인 관계를 청산하는 겁니다. 지금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너무나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조선의 자주 독립을 이루어야 되는데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저 민씨 정권, 저 집권 세력들이 너무나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개혁 모델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고요. 메이지 유신의 개혁 정신은, 개혁 모델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써 있는 문명개화론이라고 했죠. 다 뜯어 고치는 게 문명개화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과학기술뿐만이 아니라 근대적인 사상과 제도, 예를 들면 정치제도, 지금 군주제는 유지하되 정말 근대적인 의미의 서양처럼, 그리고 일본처럼, 일본은 아직은 헌법을 만든 시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서양처럼 우리도 헌법을 만들어서 입헌 군주제 국가로 간다던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사회 체제를 개혁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조금 있다가 일으키게 될 갑신정변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정치 개혁의 모습을 보면 군주권을 제한하고 뭔가 국가의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국왕의 힘이 강해지는 게 국가의 힘이 강해지는 것과 동일한 말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왕권 강화, 국가의 힘을 강화하는 걸 거의 동일시했었잖아요. 좀 이렇게 분리를 해주세요. 국왕권을 강화하는 것과 국가의 권한이 강화되는 건 좀 다른 방식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둘이 계합파가 분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갑신정변으로 넘어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온건계합파와 급진계합파의 정치적인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 배경 세 가지가 한꺼번에 막 빠르게 돌아가게 될 거에 한번 잘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고질적인 문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 그랬어요? 예산 부족입니다. 예산 부족. 그래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그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마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논의들 속에서 당시에 청나라에서 보낸 고문이 누구라 그랬어요?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외교 고문이 있는데 멜렌도르프는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당오전을 발행하자. 여러분, 흥선대 연구시기의 당백전 기억납니까? 일반 화폐 가치의 100배에 달하는 화폐를 찍어냈던 거죠. 당백전. 굉장히 많은 인플레이션을 일으켰고 비판도 많이 받았고 문제도 많이 일으켰습니다. 멜렌도르프의 의견은 이겁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 화폐를 더 찍어내자는 겁니다. 그것도 당오전, 이거는 이제 한 5배 정도의 가치겠죠. 어찌되었든 그렇게 질이 좋은 화폐가 아니겠죠. 그리고 당시에 민씨정권도 여기에 동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급진계합파, 특히나 김옥균은 반대를 하게 되고요. 김옥균은 지금 우리 당백전식이 안 받냐, 그렇게 질이 나쁜 화폐를 찍어내게 되면 엄청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거다.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그렇다 보니까 김옥균이 주장한 건 이겁니다. 뭐예요? 여기 써 있는 대로 일본에서 일본에서 돈을 좀 빌려오자는 거예요. 일본에서 돈을 좀 빌려오자. 자, 그래서 양쪽을 다 추진을 하기로 합니다. 결국에는요. 일단 당오전 발행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고 김옥균 너도 가가지고 일본에 가서 돈 빌릴 수 있는지, 차관 도입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와. 그래서 김옥균이 일본에 갑니다. 그리고 일본에 차관을 도입하는데 실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김옥균 같은 경우에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멜렌도르프라던가 이 청나라 세력, 그 다음에 민씨 정권 요 세력들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자신이 무언가를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급진계합파의 개혁 주도권, 즉 정치적 영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기가 주장한 게 실패했어요. 심지어 뭔가를 반대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입지가 축소되는 과정들이었죠. 그러니까 답답한데 무언가 해야 되는데 무언가 잘 안 돼요. 그러면서 무언가 답답함이 더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약간 좋은 기회가 옵니다. 2번 보세요. 청나라는 이모군란 이후에요. 이모군란 이후에 계속해서 이모군란을 진압한 이후에 군대를 조선에다가 주둔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급진계합파들이 정변을 일으키는데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이 청나라 군대였어요. 약 3천여 명 정도가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이 주둔한 군대가 매우 뭔가 바로 정변 세력들, 급진계합파가 갖다 부딪혀서 싸우기에는 강력했던 거죠. 그런데 청나라가 군대를 뺍니다. 베트남 문제 때문에 프랑스랑 청나라가 대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때 1884년에 마침 베트남을 둘러싸고 프랑스와 청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다 군대를 많이 주둔시켜 놓기가 어려웠던 청나라는 군대의 절반을 떼가지고 절반을 어디로? 베트남 쪽으로 이제 청나라 내부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급진계합파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청군의 일부 병력이 철수해서 청나라 군대의 힘이 약해졌으니까 지금이 기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세 번째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입지가 축소되고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는데 마침 청나라 군대가 빠지고 있어요. 절반 정도가. 그래서 요때가 기회다라고 하면서 인지 급진계합파가 미국 쪽에다 먼저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근데 미국 쪽에서 협조 요청이 거절돼요. 그래서 근데 그때쯤 일본이 먼저 다가와요. 그래서 일본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요때 급진계합파 얘네들 좀 도와줘가지고 뭔가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일본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국의 세력의 확대를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겠죠. 그래서 일본 공사 쪽에서 지원을 약속을 합니다. 병력 일부와 돈을 지원해 주기로 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들 속에서 막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예산 부족해가지고 결국 예산 문제로 인해서 가지고 이제 김옥균이 차관 도입을 실패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됐는데 마침 청나라 군대가 절반 정도 빠졌고 그때 일본 공사가 도와주겠대요.
그러니까 요때다 하면서 이제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1884년 어떤 날로 잡았냐면 이때는 근대적인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우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정사업? 여러분들 지금 우체국 같은 거 있죠? 그런 우정사업의 총괄 기구로서 이날이 우정총국, 지금의 우체국 업무를 관할하는 우정사업본부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우정총국을 낙성 축하연 우정총국을 여는 날이에요. 우정총국을 여는 날 이제 축하 파티를 하는 날입니다. 축하 파티에 이날 정변을 일으키기로 약속을 하고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모였던 꽤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들의 가장 첫 번째 공격 대상은 누구였냐면 당시 청나라에 붙어서 청나라의 친청 4대 정책을 하고 있었던 민씨정권 세력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공격을 하는 한편 이들은 한쪽으로 먼저 고종을 뺍니다. 고종을 데리고 와요. 왜냐면 왕을 데리고 있어야 자신들의 뭔가 이제 소위 좀 속된 말로 말빨이 설 거 아니에요. 왕을 데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미리 계획에 세워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데리고 나오면서 이제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국왕을 데리고 있는 상태에서 고종을 데리고 있는 상태에서 개화당 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개혁정강 14개조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담은 개혁 내용을 여기다 이제 밝힌 14개의 조항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나라 군대가 절반이 빠졌다 그랬죠? 절반이 빠졌어도 청나라 군대는 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당연히 이런 정변이 일어나자 개입을 하겠죠. 군대가 조선 내부에 있으니까. 그런데 일본은 애초에 지금 청나라랑 전면전을 하면서까지 이들을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 공사가 병력과 돈을 지원해주기로 했죠. 병력을 그냥 바로 뺍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원 약속이 배신당해요. 이 갑신정변 세력들은요. 갑신정변의 주역인 이 급진개합판에 일본의 지원 약속에 배신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누구에 의해서 또 청나라에 의해서 마무리되는 거죠. 그래서 3일 만에 마무리됐다라 그래서 3일 천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주도 세력들, 급진개합파 세력들은 주로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일본으로 망명, 김옥균이라던가 박영효라던가 이런 사람들 이제 일본으로 망명을 가게 되죠. 사실 어떤 상황들 속에서 벌어졌는지는 전체적인 흐름은 이해가 되죠. 이게 짧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3일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신정변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벌어졌는지를 잘 이해를 하고 이런 상황들이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건 뭐예요? 그들이 만들고 싶었던 나라죠. 자, 그러면 그들이 만들고 싶었던 나라는 어떤 모습, 어떤 모양새의 나라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보면 갑신정변 당시의 개혁 정강 14개조 중에 일부만 떼어왔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1번입니다. 흥선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안에 돌아오게 하고 청에 대한 조공의 허례, 뭔가 쓰잘데기 없는 예법 이런 뜻입니다. 조공의 허례를 폐지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 흥선대원군이 돌아오게 하래요. 어디 갔는데? 어디 갔는데요? 생각해보세요. 그쵸?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가 흥선대원군을 납치해갔죠. 아직까지 청나라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청으로부터의 자주독립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청에 대한. 그래서 흥선대원군 물론 급진개합파 입장에선 흥선대원군만한 정치적 적이 없죠. 정적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조선 당시에 조선에 아주 상징적인 인물인 흥선대원군 왕의 아버지잖아요. 이런 사람이 청나라에 잡혀있는 것 자체가 이 자주독립에 심각한 훼손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청에 조공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인민평등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꽤나 급진적이죠. 인민평등 권리를 제정하고 그 다음에 능력에 따른 관리 등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등권에 대해서 한번 밑줄 그어보죠. 인민평등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지조법을 개혁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조법을 개혁해서 간사한 관리를 뿌리 뽑고 객성의 곤란을 구제하며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조법은 뭐에 대한 개혁이냐면 요거는 세금 제도에 대한 개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메이지 유신
에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서도 세금제도 개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금제도 개혁을 어떻게 하냐면 토지가 얼마인지 토지 가격에다가 세금을 매겨요.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토지 가격으로 세금을 매기는 그런 법, 그게 지주법이에요. 그거를 우리도 시행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메이지 유신, 일본의 메이지 정부 쪽이 이들의 롤 모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6번. 환곡 문제는 진짜 해결이 안 되나 봐. 그래서 각도의 환곡은 영구히 중단할 것. 환곡 문제 진짜 해결이 안 되나 봐요. 그 다음에 8번. 순사. 이게 경찰제도 시행하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 이 해상공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상행위, 조선 후기에 어떤 상업 이런 거 배울 때 보부상이라고 하는 사람들 들어봤죠? 이 보부상의 특권단체입니다. 해상공국은요. 근데 갑자기 무슨 뜬금없이 보부상단체를 협파라고 하지? 라고 하는데 이 보부상단체를 단순히 이제 해상공국이 보부상단체라고만 보면은 의아할 수 있는데 이 보부상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냐면 이 해상공국의 보부상들이 엄청난 특권을 국가로부터 받으면서 이 사실상 보부상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냐? 당시 집권 세력들 있잖아요. 민씨 세력이나 이런 집권 세력들의 손발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야, 저기 가가지고 저기 좀 어떻게 좀 해봐. 라고 하면은 가가지고 막 소위 얘기하는 약간 조폭 깡패들처럼 가가지고 한번 밀어버리고 약간 이런 일들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보부상 단체들은 앞으로 한두 번 더 나올 겁니다. 보부상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래서 이 보부상들이 사실상 뭔가 집권 세력과 연결이 되어서 집권 세력의 수족 노릇, 손발 노릇을 하면서 특권을 얻고 있었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면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12번. 요거는 이제 근대적인 재정 정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가에서 돈을 쓰는 데가 여기서 돈 따로 쓰고 여기서 돈 따로 쓰고 돈을 쓰는 데가 너무 많아요. 돈을 관리하는 곳이.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돈이 새 나가는지 어디서 돈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이 한 곳에 딱 모여서 일원화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12번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재정을 모두 6조 중에 어디? 호조에서 관할하게 하고. 뭐예요? 호조에서 관할하게 한다. 무슨 뜻입니까? 결국에 재정 담당 기구, 최고 기구로서 호조를 두고, 원래 호조이긴 했지만 다른 데서 돈 쓰는 데가 많았잖아. 그러니까 호조에서 일원화되게 재정정책을 운영하자 이겁니다. 근대적인 재정정책을 운영하자 이거죠. 그래서 호조에서 관할하게 하고 다른 재무관청, 다른 돈과 관련된 것들은 일단 폐지하고 여기서 다 하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뭔가 근대적으로 일원화, 하나로 모여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재정 일원화라고 써보면 한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재정 일원화 같은 경우에는. 자, 13번과 14번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13번. 요거는 살짝 지울게요. 자, 13번에 대신과 참찬이라고 되어 있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대신과 참찬. 그냥 고위 관리, 높은 관리, 국가의 핵심적인 집권을 하고 있는 관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신과 참찬은 의정소라고 하는 데서 뭔가 정책을 회의하고 정책을 결정하고요. 거기서 결정이 된 정치적 명령, 정령을 공포, 알려가지고 시행할 것. 그럼 봐봐. 13번에서 얘기하는 건 의정소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의정소라고 하는 곳에 고위 관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뭔가 법령을 시행하자라고 하면 국왕에게 올리면 국왕이 도장만 찍어주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게 하자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14번 보세요. 의정부와 6조 외에 무릇 불필요한 관청은 모두 혁파하고 대신과 참찬으로 하여금 또 높은 관리라 그랬죠. 높은 관리들 고위 관직으로 하여금 참작 협의 이들이 협의해서 무언가 일을 시행하도록 할 것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의정부 6조 말고 다른 기구가 뭐 있어? 통리기무화문 같은 거 있잖아요. 통리기무화문.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쯤 됐을 때 통리기무화문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 개화정책 추진 기구들이 민씨 정권에 의해서 사실상 장악당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애고 의정부 6조를 최고 기구로서 무언가 여기서 일을 시행해 나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14번은요. 그런 의도도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13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의정소라고 하는 곳에서
고위 관직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누가 될지를 생각해 보셔야죠. 이게 누가 될까요? 이 정변을 일으킨 개와 급진개합파 사람들이 이렇게 고위 관직이 돼서 이들이 빠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시행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13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13번과 14번, 특히 이제 13번과 관련해가지고 무언가 내각제도, 무언가 근대적인 내각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라고 이따가 의의에서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각제도 시행을 통해서 봐봐. 이 13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국왕이 물론 뭐 심각할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13번 같은 데서 결국 국가의 법령, 국가의 정책을 시행하는 데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 대신과 참찬들이죠. 고위 관직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내각입니다. 이 내각 제도를 시행을 해가지고 군주권을 약화하는 동시에 뭔가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 조금 더 비상적으로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게 1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뭔가 요거를 결국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자 하면 더 간단한데 한번 각각의 파트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서 좀 과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갑신정변의 의의와 한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갑신정변의 의의는요, 자 보세요. 근대 국민국가 건설. 그러니까 이전에 왕조국가 체제, 전제군주제 체제가 아니라 이제 근대적인 의미의 정말 국민들이 또 정치에 참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는 근대 국민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갑신정변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구했던 게 뭡니까? 청과의 종속관계를 청산하고 뭔가 자주독립을 추구하는 모습 아주 잘 보이죠. 이 급진개합파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하던 거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방금 설명했었죠. 그래서 내각제도를 실시해서 국왕이 혼자서 다 해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한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인민평등권 확립이라고 하는 거 아까 두 번째 조항, 개혁정강 14개조의 두 번째 조항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금 이제 근대적인 국가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라고 하는 이런 의의가 있었는데요. 자, 한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화당 있잖아요. 개화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랬죠? 급진개합파. 이 급진개합파 세력들의 기반이 미약한 상황이었어요. 일본 공사가 도와준다고 하였으나 일본 공사들은 결국 배신을 하게 되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역시 민씨 정권이고요. 집권 세력은. 그리고 온건개합파와 급진개합파 중에서 더욱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조금 더 고위관직에 올라 있었던 사람들은 온건개합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급진개합파가 이런 정변이라고 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 기반이 미약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기반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군사력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본 군사력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 데 매우 큰 영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군사력에 의존한 게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 데 매우 큰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 민중들은 일본에 대해서 악감정이 매우 심했거든요. 이모군란 시기에 막 도시 빈민들까지 막 합세해가지고 결국 어디로 가요? 일본 공사관 공격하러 가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강화도 조약 이후에 무언가 쌀도 빠져나가고 쌀값 폭등하고 사람들 살기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다 일본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실제로 그렇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급진개합파 자체가 이제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 민중들과 함께 갔어야 되는데 이 민중들과 함께 가지 못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한계도 가지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의의와 한계고요. 갑신정변이 끝나고 나서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나 보세요. 갑신정변도 결국 누구에 의해 진압됐어요? 청나라에 의해서 진압됐죠. 그러니까 청의 내정간섭, 청의 힘이 조선에서 더욱더 강력해지겠죠. 자, 그래서 2번 보세요. 조선과 일본, 왜 또 갑자기 일본일까? 조선과 일본 사이에 또 조약이 하나 체결이 됩니다. 이때 이제 조약이 이제 한성조약인데요.
조약 이름이 이제 한성조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성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왜 갑자기 일본이냐면요. 당시에 이제 성남 민중들이 또 일본 공사관을 또 불태워요. 또 공격하러 가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또 다 일본 때문이구나 막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일본이랑 조약을 체결합니다. 뜬금없죠. 배상금을 주고 뭐 일본 공사관을 신축하는 비용을 또 지불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어찌되었든 청해의 내성 간섭이 심화된다라고 하는 거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조약을 청이랑 일본이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 조약 이름이 뭐냐면 여기다 빼서 쓸게요. 3번입니다.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맞아요. 텐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885년 갑신정변 다음 해에 체결을 하게 되는데, 자, 보세요. 이번에 일본 공사관이 만약에 무언가 제대로 지원을 계속 해줬다면 결국 청이랑 일본이 부딪힐 뻔했던 사건이잖아요. 결국에 보면 청이랑 일본이 일본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었으니까요. 급진계합하는. 그렇다 보니까 근데 청이나 일본이나 둘 다 지금 당장 무언가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는 있지만 당장 전쟁하기는 좀 껄끄러운 상황이에요. 청이랑 일본이 맞부딪혔으면 전쟁이잖아. 군사들끼리 부딪혔으면. 그러니까 당장에 부딪히긴 좀 껄끄러운 상황이라고. 그래서 체결을 한 게 텐진조약입니다. 일단 스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텐진조약. 내용 보세요. 그래서 갑신정변 당시에 무력 충돌을 청이랑 일본이 빚었죠. 일본이 튀었잖아요. 그래서 청인과 일본이 조선에서의 군사적인 충돌을 우리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둘 다 있었던 거죠. 그게 텐진조약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거예요. 일단 조선에서 양국, 청나라와 일본 군대 모두 돌아가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만약에 이후에 청이든 일본이든 조선에 군대를 보낼 일이 있으면 서로에게 알려줄 것. 이 두 번째 조항입니다. 알려줄 것. 청이 파병할 일이 있으면 일본한테 야, 우리 조선한테 파병 보낸다 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조항을 살펴봤을 때 언젠간 조선에서 청나라랑 일본이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10년 후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청일전쟁이죠. 청일전쟁.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이렇게 갑신정변이 끝나고 나서의 조선의 상황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갑신정변이 끝나고 나서의 조선의 상황.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조선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을 둘러싼 열강, 서양 열강들이라던가 여러 주변 나라들의 각축 서로 싸우는 게 매우 심화됩니다. 자, 보세요. 청나라, 일본의 대립에 러시아랑 영국까지 끼어들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봐봐. 어떤 상황들이냐면 봐봐요. 왜 갑자기 이제 러시아가 나오느냐 한번 보세요. 자, 청이 있고요. 조선이 있습니다. 여기 러시아가 있죠. 자, 청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니까요. 더 커졌잖아, 갑신정변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서도 뭔가 청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러시아랑 연결을 시도를 합니다. 이 연결을 시도했던 게 조선과 러시아가 비밀리에 조약을 체결하려고 한 거예요. 조러밀약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건 추진만 하고 실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실패는 하였으나 이건 또 뭘 보여준 거예요, 결국에?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조러밀약 추진이 실패했다는 건 이게 겉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이건 뭘 보여준 거야? 러시아가 계속 조선에다가 침을 바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저 멀리 유럽에서 러시아랑 대립하고 있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가장 크게 대립하고 있었던 나라. 그게 어느 나라냐면 이게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저쪽 유럽도 유럽인데 또 이쪽 러시아가 이쪽 아시아 지역에서도 세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조선에다 침을 바르면서. 그래서 영국이 저 멀리에서부터 배를 끌고 이렇게 와가지고요. 이 멀리에 있는 조선까지 오게 됩니다. 조선까지요. 그래서 이 조선의 남해안에 있는 섬 하나를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 섬이 거문도라고 하는 선이고요. 우린 이 사건을 거문도 사건이라고 불러요. 거문도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거문도 사건.
그러니까 얘네들의 의도는 뭐예요? 러시아가 내려오려고 하는, 러시아가 조선으로 내려와서 침을 바르려고 하는 그것을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인데 뭐 그걸 왜 우리나라 땅에서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보면 일본은 뭐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러시아도 내려오려고 노리고 있지, 청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지, 러시아 막으려고 영국은 거문도 점령하고 있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나라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이 그러면 이 열강들, 서양 열강들의 틈바구니에 껴있으니까 우리 중립국이 되어보는 게 나쁘지 않은 방법일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독일의 영사로 있었던 부들러라고 하는 사람, 이 부들러 독일인입니다. 이 부들러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인 유길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중립화론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들러 같은 경우에 이런 주장을 해요. 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 공동으로 모두 뭔가 보장을 하면서 조선은 중립국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고, 유길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이 서양 열강한테 털리면 청나라도 위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청나라도 위기다. 그러니까 조선이 서양 열강에게 공격당하거나 침략을 받지 않도록 가장 도와줘야 될 나라가 청나라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주도해서 영국, 뭐 러시아, 일본 주변 나라들 끌어모아요. 조선에 관계되어 있는 끌어모아가지고 조약을 체결하고 그 조약에 조선을 넣어서 어떻게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유길준 같은 경우에. 사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나라들이 다 하나씩 조선에다가 침 발라놓고 있는 나라들인데 조선을 잘도 중립국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특히나 이 유길준의 같은 경우에는 또 뭔가 당시에 국제 정세를 뭔가 잘 파악하지 못했다, 조금 미숙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6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조금씩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요. 개화 정책의 속도가 압도적으로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먼저 볼게요. 내용은 조금 이따 보고. 청의 간섭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민씨 정권, 친청 세력들의 견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성과를 거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급진개화파의 탓도 있습니다. 탓이라기보다는 급진개화파가 갑신정변으로 이렇게 뭔가 비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나서 이걸 실패로 끝났죠. 그 당시에 사람도 많이 죽었고요. 그래서 이 급진개화파 사람들은 사실상 조선에서 반역자로 낙인이 찍혔고 그렇다 보니까 한동안 개화 정책을 추진하자라고 하는 말 한마디 꺼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한동안은요. 갑신정변이 끝나고 나서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죠. 조선의 분위기가. 그런 상황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개화 정책을 조금씩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미국인 강사나 교관을 총비해서 무언가 교육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래서 근대적인 학문이나 외국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기구를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를 만들기도 하고, 서양식 군사훈련을 하기 위한 연무공원이라고 하는 이런 교육기관들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조금씩 교육도 하고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공사관을 설치를 해서 미국의 공사관을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청과 조금 청의 영향력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죠. 이런 것도 미국과 외교 관계를 자주적으로 뭔가 맺으려고 하는 모습들, 뭐 이전에 조약을 체결했지만 이제 공사관까지 설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는 하지만 방금과 같은 이런 한계들, 거기에다가 아까 얘기했죠, 갑신정변 이후에 뭔가 조선의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았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유야무야 흘러가게 되고요. 결국 우리가 요 학습지 19페이지가 끝나고 나서 만나게 되는 시기는 언제냐? 약 10년 정도가 흐른, 갑신정변부터 약 10년 정도가 흐른 1894년, 폭풍의 1894년입니다. 1894년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동학농민운동도 일어나고요. 우리 조선 땅에서 청일전쟁도 발생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갑오개혁도 진행이 됩니다. 정말 폭풍의 1894년이죠. 그 1894년
한번 잘 정리를 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잘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이에요. 그러면 지도를 한번 보죠. 지도를 보세요. 난리 났죠? 난리 났죠? 여기에 있는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나 재물포 조약, 요거는 언제예요? 이모군란 시기에 맺었던 조약이고요. 러시아랑 조약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러시아랑도요. 요거는 이전에 맺었던 거예요. 이전에 조선과 러시아의 비밀 협약이 실패했던 거 이전에 러시아랑 수교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이 영국이 거문도 사건, 여기에 있는 거문도라고 하는 섬을 점령하는 거문도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던 거고요. 자, 갑친정변 이후에 일본과 청나라가 서로 일단 지금은 스탑하는 텐진 조약을 체결하기도 했던 모습, 이런 모습들 한번 전반적으로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중립화론이 나오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겠고요. 선생님 아까 다음 회차 예고까지 했었죠. 청일전쟁, 동학농민운동. 그 다음에 갑오개혁에 대한 이야기까지 간단하게 하고 학습지 21에서 갑오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마음 단단히 먹고 오셔야 돼요. 1894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